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저 오늘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죠? 아니, 글쎄 제가 이렇게 여기로 오고 있는데 네. 벽에 어떤 그 전단이라고 그래요? 전단지를 봤는데 액티브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강연 전단지였어요. 네. 근데 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 자격이 몇 살인가 그렇게 제가 봤더니 글쎄 45세 이상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 거. 45세요? 네, 저는 시니어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대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40대 중반부터 이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저 시니어인 거 맞죠? 여기서 인변의 깨알 상식 나갑니다.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우리 권 MC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면 은퇴 이후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도전하는 5, 60대를 일컫는 말로요.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문화활동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버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모와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할 순 우리말로는 활동적 장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권 MC님이야 외모로 보시나 에너지로 보시나 아직은 장년이시죠? 그런가요? 마음은 정말 20대인데 청년이시죠, 청년. 우리 권 MC님은 아직 너무너무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주위에서 보면 그 시니어 저보다 한 10살, 20살 많은 시니어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까지도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 쪽에서 정말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니어층들이 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너무 반길 일이에요.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 고령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요.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요. 또 아무래도 의료소송 관련해서 의료 분쟁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대로 합시다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료소송 관련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심정훈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심정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연명의료 이거에 대해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들어보긴 자주 들어봤는데 연명의료 중단 이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MC님도 많이 들어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워낙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연명의료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정확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그런 의학적 시술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정해진 그런 연명의료로는요. 7가지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리고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좀 사망이 임박한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뭔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임종 과정의 그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말고 좀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자는 것이죠. 다만 연명의료 진단 결정이 있더라도 통증 완화,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명의료 중단, 이거 우리나라에 무슨 이것만 따로 정해져 있는 어떤 법이 따로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 또 환자 스스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6년 2월에 제정되고 1년 6개월 후인 2017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부분이 또 연명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은 좀 무거운 사연이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째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계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자식들은 나름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봐왔고 잠시 호전이 되나 싶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많이 지치셨고 그것보다도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자식들 욕심인가 싶기도 하여 고민이 됩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안내를 상세하게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를 위한 방법일지,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닐지 정말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연 보신 소감 어떠세요, 변호사님? MC님 말씀처럼 그 자식분들의 그 안타깝고 답답하는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병상에 10년 넘게 계셨으면 그 병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그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일지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연명의료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연명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하려면 뭐 어떤 조치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기 위해선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면서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환자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뜻을 환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거나 환자의 뜻을 가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로 환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혹시 반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한편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없는 성인의 경우,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환자가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꾸준히 또 기존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한 사실을 배우자나 부모, 또 자녀, 또 조부모, 손자녀 중 2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 가족 중에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있거나 또 객관적인 증거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부모나 손자녀는 그 부계와 모계, 즉 친가와 외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신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의사를 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각 경우 모두 사실상 어떤 게 본인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좀 가족분들도 모두 함께 토의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명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정말 그 여러 번 확인하고 그렇죠. 확인하고 이게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연명 치료 그 중단에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뉴스에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와서 많은 분들이 네. 익숙하실 거예요. 보라매 병원 사건 아마 저도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게 워낙 기억에 제가 남는데 이거 내용 좀 변호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1997년 12월 어떤 환자가 뇌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의 배우자가 의료진에게 환자의 퇴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만류하다가 결국은 환자를 퇴원을 하게 했습니다. 퇴원 후 환자가 숨지자 의료진은 환자 배우자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여기서 의사 3명 중에 신경외과 전문의와 레지던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인턴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의료진한테 살인죄 또 그렇죠. 살인 방조죄가 적용이 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어떤 거기에 사안이 있을 것 내막이 같아요. 있을 것 그렇죠? 같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그 환자가 뇌를 다쳐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서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그 뇌수술에 따라서 뇌가 좀 부어 있어서 자가호흡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흡 보조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환자의 배우자는 여러 차례 환자를 퇴원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료진은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은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만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배우자가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레지던트는 환자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 설명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퇴원을 시켜달라고 하자 레지던트는 자신의 상사인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직접 퇴원 승낙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직접 퇴원 승낙을 받으러 가니 다시 또 이제 만류를 했어요. 근데 환자의 배우자가 계속 퇴원을 요구하자 결국 그 신경외과 전문의 이를 받아들여서 레지던트에게 환자의 퇴원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는 다시 이제 인턴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것을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과 그 환자의 배우자 등은 이제 환자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이후에 환자 배우자의 동의를 다시 또 받아서 인턴이 호흡 보조 장치를 이제 제거하고 또 기관에 그 기관이 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같이 제거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사실 이 보라매 병원 사건 말고도 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김할머니 사건. 이게 판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서 신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보라매 병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한테는 흔히 이제 김할머니 케이스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 있어요. 이제 김할머니께서 병원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가 미리 연명 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할머니 분의 가족분들이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청구를 하신 그런 사안이었죠.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난 2009년 5월 이제 1, 2심 법원에 이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과정에 환자에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면 사망 과정에서 연장에 불과한 진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제 연명 치료 중단 허용 요건에 대해 이제 대법원이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김할머니께서 6개월 정도 더 사셨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람의 사건이랑 김할머니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런 판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뭐가 뭐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MC님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냥 단면만 보고는 한쪽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고 한쪽에서는 뭐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뭔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판단했다거나 아니면 판례가 바뀐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명확히 좀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보람의 병원 사건의 환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임은 맞았는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배우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었으며 의료진은 환자 배우자의 살인을 방조하였다고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김할머니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그리고 김할머니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김할머니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적응받으셨을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케이스죠. 이제 그러니까 두 사건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환자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망 단계에 진입했었는지 이렇게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겠다는 점을 좀 꼭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판결이 또 틀리게 나왔군요.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배가 좀 아프다 하는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에 방문하니 종합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일인지 너무나 슬프고 황망한 상황입니다. 당장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는데 사실 간암 4기면 이미 손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의식 없이 보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웃으며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남겨두면 나중에 제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런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손쓰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셔서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 너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 사연 읽으시고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짠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간암 사기단이 정말 절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지금이라도 받아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호스피스 또 완화 의료를 받으실 것인지를 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연명 의료 결정과 관련해서 또 혹시 사전에 어떤 자기가 의사를 표시해 두실 수 있는지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연자분은 지금 의식이 굉장히 또렷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는 연명 의료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뭐 증거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의식 없고 이렇게 좀 악화됐을 때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환자분께서 연명의료 결정법상 말기 환자에 해당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 말기 환자가 아직 아니라면은 본인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 결정법상 말기 환자의 개념이 따로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담당 의와 또 관련 전문의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예상된 것으로 진단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사연자처럼 뭐 미리 이렇게 의식이 있을 때 연명의료를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그렇죠. 갑자기 뭐 죽었거나 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의식 없으면 이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렇죠. 이 연명의료 뭐 이런 중단하겠다 이거를 하고 싶을 때는 뭐 자식이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그게 소용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명 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해 기존에 뭐 충분하게 일관되게 내가 이런 걸 중단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그런 사실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 뭐 조부모, 손자녀 중 2명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되 이와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명 치료 중단 결정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부모와 손자녀는 당연히 친가 외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인 경우에도 환자 가족 중에 배우자, 부모, 자녀, 전원의 합의로 연명 치료 중단 결정 등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는 또 연명 치료 중단 의사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 앞서 말씀드린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가족들은 이제 모두 적어도 성년인 사람으로 한정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미성년자의 의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고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비속, 조부모, 손자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에도 친가 외가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가족까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담당 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또 이런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뭐 장기 기증 이런 것도 미리 그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 나중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분은 등록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뇌사자나 또 사망한 분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한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안락사, 뭐 존엄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인사이드 영화를 보면 왜 다이빙을 하다가 이게 척추를 다쳐갖고 마비가 와서 정말 한 26년 동안 정말 가족들이 보살핌을 하고 막 이러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합법적으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느 순간 합법적으로 나는 안락사를 정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안락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허용이 되나요? 그렇죠. 저도 지금 MC님이 말씀해 주신 이 See Inside 이 영화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법학 공부를 할 때 생명윤리와 법 시간에 그러셨어요? 네, 같이 관람을 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영화죠. 이제 정말 누구보다도 활발했던 청년이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나는 이제 내 삶을 끝내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Me Before You라는 영화도 떠올라요. 이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청년이 이제 고민 끝에 안락사를 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약물 투여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몇 나라에서는 뭐 허용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이 안 허용되고 있지 되는군요. 않죠.
오늘 사례들이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감히 제가 뭐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을 논하는 그 자체가 참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연 전달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감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처음 입원한 동네 병원에서는 단순 폐렴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폐렴이라 약이면 곧 나으시겠다 하며 기다렸지만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병원에서는 급하게 종합병원으로 가보길 권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급성 희귀 질환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을 준비하던 도중에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프다고 하셨을 때 동네 병원을 가서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너무 큽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부터 빨리 종합병원으로 보내주지 하는 동네 병원에 대한 원망도 듭니다.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한 동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정말 자식들 입장에서는 너무 죄책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지금 의료 소송을 좀 준비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의료 소송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의료소송은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또 의료인이 의료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 의료인 및 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또 위법성, 또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 이런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는 민사책임과 별도로 또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지 또는 허위 진단서 작성, 또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이렇게 뭐 병원 측의 잘못으로 이렇게 의료소송을 했을 때는 이 환자가 이거 뭐 그 상대방이 이 인과관계, 병원하고 이 인과관계 밝히기가 정말 어렵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환자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증명? 뭐 이런 걸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권혜임 님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원래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 내지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실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는 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특히 이런 의료소송, 앞서 우리가 전에도 다뤄봤던 뭐 환경소송 이런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한 접근도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해도 너무 워낙 어려운 그런 용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증명하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확인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해서 그 책임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앞서 신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하는 부분과 형사 책임을 묻는 부분,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불법 행위에 기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요, 법원에서는 의료소송의 경우에 좀 증명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 책임을 좀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행위라는 점,
하나 입증이 되고, 그리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만 이제 입증이 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형사처벌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형사상 책임과 관련해서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로 인해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의심할 여지 없이 좀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에 있어서 그 입증 책임의 완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료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소송이 어렵다는 얘기 제가 정말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중인데 이럴 경우 어떤 자료, 뭐 증거, 어떤 걸 수집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일단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셔야 하고요. 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좀 본인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빨리 증빙 서류들은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신 변호사님, 여기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게 조금 제대로 진료를 못해서 이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의료 소송에서 이거 승산이 있을까?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네, 그 사연자님의 어머니께서는 급성 희귀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급성 희귀 질환은 희귀 질환은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희귀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의사의 오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사가 어머니께 만일을 대비해서 또 상급 의료기관에 더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또 이제 그렇게 진료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또 가셨다고 하더라도 또 그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서 단기간에 돌아가시는 거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을 것을 요청하지 않은, 그런 권유하지 않은 과실과 어머니께서 단기간에 돌아가시게 된 사실관계에 그 사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의료사고 소송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료사고,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저희 그 신해철 씨 사건, 그게 저는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었고 또 너무 갑자기 황망하게 이렇게 떠났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은 이 수술 후 환자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사는 단순히 뭔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인 것처럼 판단해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럼 그 사건 소송하고서 그 의사는 어떤 처벌을 좀 받았나요? 사건 발생 후에 이제 어떤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 자료 뭐 이런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 수술과 과거 수술 뭐 이력 관련 사진과 같은 피해자 개인 정보도 좀 임의로 게시해서 이 부분도 이제 처벌이 되었는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기도 하고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덜컥 아이가 생겨 사실 감사한 마음보다는 막막한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원래 지병이 있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약을 먹고 있어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이미 준 것은 아닌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제가 정말 욕을 먹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이런 제 마음도 정말 괴롭지만 아이를 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낙태죄가 폐지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럼 이제 낙태가 가능한 건지
동네 산부인과에서 살짝 여쭤보니 절대 안 해준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나라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생명을 잉태했다는 건 정말 고귀하고 존엄하고 정말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렇죠.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할 것만 같아요. 저희가 또 엄마 마음이니까 또 MC님 더 맞아요. 이해가 이게 되죠. 낳고는 싶은데 또 상황도 또 약도 드셨다고 정말 하니까 이 낙태에 대한 관련 이게 사실은 선거 때만 돼도 꼭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낙태죄가 위헌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헌 판단 받은 상태인가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과 그 여성의 요청으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그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을 그 입법 개정 시한으로 두었었는데요. 아직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 그 예전에는 실제로 낙태를 해준 의사와 그 환자분한테 어떤 처벌을 했었나요? 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데요. 훨씬 많은 사례가 처벌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그럼 입법 공백 기간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지금 낙태죄로 이렇게 기소하면 여성이나 뭐 그 의사는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앞서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입법을 개정하라. 이거 위헌 판단을 받았으니 법률을 바꿔라. 라고 한 그 개정 시한을 주었는데 그게 2020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앞서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지 못하고 이 기한이 지금 지나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위헌 결정이 있으면은 그 조항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서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되는 조항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입법의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갔겠죠. 근데 어떤 뭐 안건들이 오고 갔을까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실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겠죠.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집단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의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소견들을 충분히 좀 합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안들을 좀 소개해 보면은요. 낙태죄에 관한 형법 그 269조, 270조를 완전히 그냥 삭제해버리는 안, 임신 주수에 따라서 특정 주수 내에서는 자유롭게 허용을 하되 특정 주수 이후에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안들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 발의안의 경우는 이제 14주 이내에는 좀 사유와 관계없이 24주 이내에는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그런 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24주 이내까지 인공임신 중절 수술, 즉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그런 모자 보건 법령을 고려해서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이 생명하고 법은 좀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따로 떨어뜨려 놔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 법이 다뤄야 할 때 법률을 만들고 또 법을 적용하고 또 이거 집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법은 여기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까지 개체 단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이 생명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생명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그 균형, 또 낙태죄의 경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또 태아의 생명 사이의
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에서 의료와 관련해서 실제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삶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로 하여금 어떤 정도까지 의사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지,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환자의 자율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가족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가족도 생명의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또 두텁게 보호할수록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환자, 가족, 또 의료인, 또 정부의 그런 다른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 법 제정, 또 정부의 법 집행, 또 법원의 재판은 결국은 당사자들인 국민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요. 결국 공익과 사익, 또 사익과 사익이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가치에 중심 무게를 둘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무겁고 좀 어두운 주제였는데요. 신 변호사님,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네, 오늘 연명의료 결정, 또 의료소송, 낙태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장기 복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와 관련한 또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또 저는 저의 앞으로 많이 남았을 것 같지만 그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언젠가 찾아올 저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는 연명 치료와 의료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거친다고 하죠. 근데 생명, 죽음, 이건 아직 입 밖에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맞이하실 그럴 날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MC님 말씀처럼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 다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은 사실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법과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은 어떤 유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들도 좀 참고를 하고 다른 나라 입법례도 좀 참고를 하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마련이 돼서 그 법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으로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나의 생명, 나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도 법률 지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다면 법대로 합시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